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용술 김문수 후보 승리캠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사건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지금 단일화 진행되는 여러 상황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문제가 정가의 가장 중요한 또 화두로 지금 떠올랐는데,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저런 여러 가지 행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겁박하고 각종 악법 이렇게 쏟아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단 실성한 것이나 이런 평가도 있는데, 민주당이 집단 광기 실제로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맞죠. 네. 이젠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들이 이제 판결과 그 기분에 따라서 네. 사법부를 갖다가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방탄 입법. 근데 어제 또 이제 보류한다 뭐한다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일단 때리다가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일단 후퇴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담아뒀다 다음번에 또 한다고 할 겁니다. 이러한 행태가 이제 집단 광기와 실성으로 말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자가 아니죠, 다들. 자, 대법관의 임명 문제와 연관이 좀 돼 있는 것과 같이 살펴볼게요. 자,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일단은 탄핵한 것은 사실상 지도부한테 맡겨놓는 식으로 했는데, 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탄핵되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대법원은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 자, 대법관 임명 시기를 한번 볼까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일 위에 있고요. 밑에 이제 대법관들 임명 시기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노태학이 2020년 3월 4일 날 대법관으로 임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가 이윤구 대법관 2020년 9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일 국회에서 본회의에 탄핵 소추를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되면, 자, 선임 대법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태학이 그 업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관련 재판을 맡게 되는 거죠.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을 내오면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겠죠. 대선 이후가 되면 당연히 더 복잡해질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건 회피하겠다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관련된 재판에 관해서는 노태학이 또 거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윤구가 대법관을 맡을 가능성, 재판장이 될 가능성, 이것까지 저희가 됐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행정부도 대대대행인데 예. 대대대행이 대대대. 하는 거야 큰 문제 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젠 특히 이젠 누구죠? 이용구 대법관 같은 경우 이제 판결 소수 의견까지 제가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단 문재인 정부 인사를 넘기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인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노태학이죠. 노태학이 이제 뜻대로 안 된다면 이용구가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이재명을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논쟁이 있을 때, 네네. 그때 굉장히 유리한 키로 갖고 가게 되고, 그리고 무한 이제 보류를 하게 되면 임기를 다 마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법도 바꾸고 헌법도 바꾸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텐데, 네. 이 대대대행 이 체제를 이제 꿈꾸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제동을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이게 얘네들이 맞나 해가지고 수긍을 했는데 30번 넘는 탄핵을 경험하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원까지 건드리는 건 정말 위험하구나. 그러한 이제 반대 여론이 이제 부딪히니까 민주당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한번 여쭤볼게요. 협박의 강도가 지금 갈수록 민주당이 높게 지금 강도 높은 협박을 하고 있는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22일에 전압 회부 이후에 신속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건 자체가 물론 선거법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선거와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속히 마무리 짓는 그 상황도 있지만, 자, 전압에 회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첫 심리 하부길이라고 그러죠. 심리를 하고 2차 심리를 바로 이틀 후에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 개입을 차단하겠다.
헌재처럼 외부 개입을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7부의 문제도 동일하게 지금 작동할 것인데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아예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권의 개입 차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사법 방해죄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 사법의 이제 판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막으려고 하는 정당이 있다면 강력하게 이제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법 방해죄가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민주당이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 일정을 그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 기한 내에 최대한 신속심으로 진행을 해서 일관성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 왜냐하면 이 재판이 늘어지게 될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 정치적 여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법으로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외압과 그리고 이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가지고 분명히 공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정해져 있는 그 법칙들 그리고 그 법칙보다 그건 이제 뭐 633이다 뭐다 이렇게 뭐 이렇게 계열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대치입니다. 그거보다 더 압축된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법치를 지키는 거이기도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가 재판 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압축적이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빠른 판결을 내려야 된다. 다른 짓 못하게 해야 된다. 예, 재판 일정을 신속하게 심리를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외부 개입의 그런 속 강도나 여지 이걸 완전히 차단을 할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네요. 자,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금 유죄 체제로 판결한 이후에 여론, 국민 동향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요. 앞서 일부에서 리서치 뷰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민의힘과 제3지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덕수 후보 포함한 3지대 후보까지 단일화할 경우에 그 단일 후보와 민주당 후보 했을 때 단일 후보가 좀 높게 나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조사 결과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긴 거다 이런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번 이재명 유죄 선고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국민 여론이나 전국 상황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세요? 우선 많이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89.77. 네. 이게 제가 이걸 외우고 다닐 줄은 몰랐는데 이제 90%라는 소위 말하는 지지를 받고 민주당이 이제 후보로 이재명이 됐습니다. 예.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더 이상 받을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이제 좋은 이슈들이 유지돼야지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러한 이제 사법 리스크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지지자들이죠. 그 자기들이 대통령을 이재명으로 뽑아봤자 이게 6개월짜리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해서 이렇게 선거비 낭비되게 되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저번 선거 있지 않습니까? 저번 선거에 대해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죄 판결 선거법 받으면 또 돈 물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이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당내 지지자들조차 이재명을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 그 파기환송 되고 나서 의총을 열었는데 굉장히 허둥지둥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대통령이 되면 이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뭐 이러한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절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고 국민 여론이나 전국이 굉장히 민주당에겐 안 좋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보수를 지금 대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 그 말 정제되어 있지 않은 말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명에게 괜히 우리가 스스로 붕괴가 되면서 괜히 면죄부를 줄까봐 이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대선의 선거 전략과 기본 구도를 내란 종식에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유죄 파기환송 이후에 대법원 판결로 선거구도 이 내란 종식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선거구도에 국민이 볼 때는 이 선거구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세요? 그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내란을 감추기 위한 내란 종식 아니었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오히려 내란을 주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첫 번째로 입법 폭주는 뭐 말할 거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뭐 탄핵 남발하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마은혁 이제 이념적 논란이 있는 마은혁에 대한 이제 임명 문제 그리고 문영배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갖다 용인하면서 사법부를 지배하고 발 아래에 두려고 했던 모습들 심지어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 조의대까지도 이제 탄핵하겠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대대대대행 계속 만들어가면서 행정부를 붕괴시키고 그걸로 모자라서 행정부까지 독주하겠다 차지하겠다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다 자신이 모든 걸 다 권한을 갖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황제가 되겠다. 그 패왕이 되겠다. 황제도 아니죠. 신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그 내란 종식을 우리한테 더 씌울 수 있냐. 자신들이 오히려 내란을 획책하고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선거 구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알려지게 될 것이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재자 이재명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이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주제에서 대선 직행한 김문수 후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박빙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일부 분석이죠. 그렇지만 대체로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자 당심, 민심 모두 김문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13%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났었죠. 김 후보가 완승을 했는데 승리 직후에 당선 직후 영상, 다른 영상, 일부와 다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쇠루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 적 소원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완승을 했고 저렇게 삶의 궤적들에 대해서 당선 직후에 아니죠 승리 직후에 저렇게 연설하는 장면인데요. 비결을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당원과 이제 우리 국민, 우리 지지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 승리의 비결은 한결같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결같음. 특히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제 독재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독재와의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제 김문수만이 답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경쟁력이 입증이 됐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졌다면 분명히 이제 당내 일부 세력들이 우리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많이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예. 순전히 이건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와 개인의 능력으로 이제 당선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더 크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더 크게 이길 그래요? 줄 알았었는데 예. 뭐 자체 조사를 했었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뭐 단일화 이슈다 뭐다 해가지고 흔들렸던 부분들이 오히려 경선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제 한덕수 그 이제 후보죠. 우리 이제 경선 과정 중에 사퇴하고 막 나오고 그리고 막 선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의 축제는 우리의 축제대로 좀 만들어주는 모양새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에 대한 장악력 그리고 보수의 큰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조금 작아진 거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완승을 했던 가장 큰 비결은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결연한 의지가 그대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호소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을 싸우기 위한 모든 전선을 자신이 주도해서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한결같이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승리한 이후에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쭉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응징하겠다. 민주당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 강한 결의를 보여줬는데요. 자, 국립현충원 묘역 참배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았던 방문 지역이 있죠. 포천에 있는 경기 포천에 있는 한센인 마을을 찾은 것입니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한센인들의 진정한 가족인 김문수 후보님께 후보님 보고 싶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아버지 품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숨어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사람이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15년 전후 부모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문둥이라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에서 숨어 살던 제 위에 이제 밖으로 나오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저 한센인 마을, 지금 장자마을이라고 부르는 저 분들을 찾아뵙고 늘 거기서 1박도 하고 이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첫 번째 방문을 통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자기 삶을 찾아주었다. 김문수 덕택의 삶을 찾았다. 과거 유경수 여사 기억하실 겁니다. 유경수 여사께서 그 한센인들 찾아오면서 그들을 손을 잡고 빨래를 같이 빨고 함께 눈물 닦았던 그 장면을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 장자마을 한센인 방문, 한센인 마을 방문 그 장면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제 현충원 이야기부터 좀 하면 예. 그 김문수 후보의 이제 수락 연설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수락 연설의 내용의 이제 핵심은 이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의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약자들에 대한 삶을 보듬겠다. 또 하나는 서민 경제와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세 개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가 이제 보통 선출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일정은 어떠한 메시지보다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충원 참배라는 것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거였고, 저는 그날 우리 후보님한테 이제 좀 그 말씀을 좀 이제 정제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 현장에 있었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그러한 독재 세력에 대한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수위가 높더라고요. 그렇게 네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그 한센인 마을입니다. 이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의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보여준 상징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제 정치인들이 수년 전에 거의 10여 년이 됐잖아요. 10여 년 전에 했던 다시 돌아오겠다. 네. 나 이제 후보가 돼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인이 대부분 그 말을 한 것조차 까먹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오래전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현장을 갔다는 것은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어떠한 정책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어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 가시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민경제 3 보통 대부분 이럴 경우 화려한 것들을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이제 퍼포먼스 하기 되게 좋은 곳. 근데 이 두 군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하기가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되게 작은 행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보를 대통령 후보로서 첫 일정,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후보로서 첫 일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 보수 진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이재명과 싸우기 위해서 진정성을 어디에서 보여줘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준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후보로서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낸 정책 공약 중에 참 이 부분이 주목되는 대목인데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본 투표 이틀을 하자 뭐 이것도 제안을 했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죄 확대 이런 걸 공약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마다 우리 국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들인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거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죠. 네.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좌파가 여러 번 잡으면서 또 이제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국가,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 아닙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모든 법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체를 해놨습니다. 네. 많이 부셔놓고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계속 잡혀가니까 안 잡혀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재명 이제 후보가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갖다가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막 이런 행동들까지 했었는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자신 나만큼은 살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법의 범위를 엄정한 법의 범위를 굉장히 느슨하게 만든다던가 그걸로 안 되면 없애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줬고 그렇게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갖다가 정상화하는 하나의 단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공수사권이라던가 이제 간첩죄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과거에 같이 이제 남북이 이제 뭐 이념 대결로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산업이라던가 이제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배터리 기술도 있고 이러한 첨단 산업에 대해서 국외 유출도 국가 보안에 굉장히 해당되는 핵심 요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간첩죄만 해도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적국을 상대로 해야 된다를 갖다가 외국 전체로 넓히자. 그래서 국가 안보를 갖다가 빼가는 그러한 그 간첩들은 산업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이념적인 부분, 국가 안보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다 있다 보니 이걸 좀 더 폭넓게 해야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우리의 국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민주당은 실제로 뭐 친중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빼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국가를 제대로 되어 있는 법 제도 아래서 자유시장 경제 이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요거를 정상화하자라는 취지였고 꼭 대통령이 돼서 그리고 또 입법부를 우리가 꼭 이겨가지고 이것들을 다 통과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할 수 있는 후보를 꼭 뽑아줘야 된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김문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요한 이슈들, 정책 사안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저에게 제안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제기한 사항들 하나하나 이게 실현이 된다면 변화의 촉진자가 되겠죠. 근데 이 후보가 이제 추진한 것 중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간단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통상과 안보 문제 물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각도에서 중요한데 우리 조 대변인께서는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세요? 우선 민주당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골든 타임을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없고 뭐 권한대행도 날려버리고 이제는 뭐 이제 이제 발음도 어렵네. 대대대행 체제를 구축하면서 실제로 미국과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강화 그리고 협력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이걸 1번 과제로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국제 통상 말씀하셨던 그리고 국가 안보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김문수 후보가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물론이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실무단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덕수라는 이제 실무단에 되게 중요한 좋은 카드가 있습니다. 한미 통상 그러한 교섭으로서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한덕수 이제 후보를 갖다가 우리가 통합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갖다가 미국과 교섭할 수 있는 인력으로 실무 총 책임자로 해서 특별 대표라든 걸 그렇죠. 특사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걸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것을 또 구상할 수 있는 것은 김문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인적 우리 범 여권의 중요한 인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로 실무 라인을 구성해서 그래서 한덕수가 그러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단일화 문제 지금 문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대행 간의 단일화.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큰 틀의 방향을 이제 서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를 하다 보면 외부에 불필요한 이제 잡음도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큰 방향, 두 양측에서 큰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자 방금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이제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후보 두 분이 지금 조계사에 갔었죠. 조계사에서 만났는데 오늘 만나자 이렇게 오늘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양측에서 오늘 그 일정을 지금 시간과 장소와 시간 등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거 지금 예, 대변인 오는 사이에 아마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 같은데. 아닙니다. 예. 저 지금 계속 지금 제가 이제 워치를 차고 있는데 계속 전화 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방송이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네.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캠프 차원에서 이제 제가 내고 왔는데 그 시간과 장소로 오늘 이제 만난다는 그러한 사실은 지금 아직은 없고요. 네. 그 일정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속한 만남을 갖다가 우리는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의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율해서 최대한 빨리 만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오늘이라도 만나자는 취지고 우리도 이제 그거의 화답은 최대한 빨리 시간을 잡겠다는 것이지 당장 지금 만나 이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에 이제 단일화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후보가 어제 강력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이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실무 협상을 진행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낸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일정에 지금 반영이 된 거 없습니다. 네. 자 단일화 논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논의가 그럼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좀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각이 그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최종 후보이지 않습니까? 최종 후보로서 단일화를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희생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단일화가 굉장히 당연한 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김문수가 그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예선부터 폭넓은 단일화를 통해서 큰 집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후보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가정을 한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이거를 굉장히 자기 희생으로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는데 일부가 이 단일화하겠다는 이러한 큰 마음 그리고 큰 양보 큰 희생을 갖다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처음 출마할 때부터 수락할 때까지 단일화와 그리고 큰 집을 짓겠다라는 의사는 계속 보여왔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렇게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큰 희생과 담대한 결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그 이 단일화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그 스케줄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선거대책위원회가 빨리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대위가 뜨뜻미지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임선대위원장께서 권영세 우리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빨리 회의를
주재하셔가지고 단일화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덕수 측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층과도 이야기를 해서 이 단일화에 대한 옵션과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후보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후보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덕수 후보와 담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고 그게 맞는 룰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공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과 절차적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는 게 후보의 입장이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대화를 통해서 빨리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실무자 차원에서 먼저 그러면 논의를 하고 현재는 후보자들 두 분이 이제 그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나서 결정하고 또 상호간에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러한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단일화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단일화가 목적이 아니라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에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이 견고한 성을 쌓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단일화의 과정이 굉장히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 정신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일되어 있는 목소리를 내어야 되는 거지 훈수꾼들이 많아지면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치 않는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대위에서 이걸 구축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이걸 빨리 구성을 해서 빨리 만나게 된 겁니다. 뭐 하루 만에 만나가지고 하루 만에 끝내던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중전을 통해서 뭐 관계없는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오히려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 자체, 김문수 후보 자체가 이거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이걸 흔들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잘 갈 수 있게끔 길을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그리고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보수의 큰 집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지 않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고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해당 행위자고 그리고 또한 보수의 단일 대우에 참으로 끼얹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입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여론 이제 단일화 과정 상호 이제 서로 합체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 과정 자체가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다 국민들이 지지층들이 보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응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입장에서 사실 자꾸 보면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오히려 넓히는 과정의 단일화 과정 논의를 하는 게 그것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김문수 후보가 자주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의 필요 날짜 이런 게 조율되겠지만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지층이 보기에도 역시 단일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측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댓글 보면서 한 가지 좀 교정을 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임 이제 선대위원장은 당 대표가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통해서 빨리 이걸 만드는 게 맞고요. 그 당 지도부가 이걸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추진단에 대해서 힘을 많이 모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역사적 그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미 사법부를 많이 흔들고 있는 이재명, 입법부는 이미 장악을 했고 그리고 행정부는 대대대행 체제까지 만들면서 무력화시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로 만족을 못하고 이제 내가 행정부까지 좌지우지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삼권 분립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존엄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이재명을 막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가장 큰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삶의 궤적이 허튼 소리 안 하거든요. 직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일 모레 당장 하라가 아니라 정말 신속하게 정말 빠르게 그 추진단에서 이걸 빨리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캠프 대변인으로서 그 후보의 입장을 그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단일화 과정이 시너지가 증폭되는 과정,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과정이 아니고 시너지를 증폭시키는 과정, 지지층과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높이는 과정이 단일화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겁니다. 그 부분을 김문수 후보, 한덕수 전 대행 두 후보 또 관련자들이 함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리라고 믿고
그 과정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대략 시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6일 정도 있나요? 그 시간 동안에 함께 우리 대변인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또 부탁도 드립니다. 2부 조용술 김문수 후보 승리 캠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 3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 산삼 5년근 3+3 뿌리 42,900원 산양 산삼 7년근 3+3 뿌리 75,9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